37. 자정이 소리 없이 다가와 조용히 지나갔다. 부름 골짜기에는 자정을 알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가 조금 지났을 때 한때 더부빌가의 저택이었던 어두운 농가에서 조그맣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층에 있는 방에서 잠이 든 테스는 그 소리를 듣고 깼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못이 헐거워진 계단의 모퉁이에서 나는 소리였다. 침실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달빛의 흐름을 거슬러 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셔츠와 바지만 입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테스의 마음에 솟구친 기쁨은 허공을 향해 부자연스럽게 고정된 눈을 본 순간 사라졌다. 방 한가운데 멈춰선 그는 형언할 수 없이 슬픈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무언가 정신적으로 마음이 산란할 때 클레어는 가끔 몽유정세를 보이고 특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결혼하기 직전 읍내에 갔다 돌아오던 날 밤 자기 방에서 테스를 모욕한 사내와 격투를 제인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정신적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편이 몽유 상태에 빠졌음을 테스는 직감했다. 깨어있건 잠이 들었건 그를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테스로서는 조금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손에 권총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해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리라. 클레어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 위로 몸을 숙이며 중얼거렸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를 담은 눈길로 그는 얼마 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더니 몸을 숙여 그녀를 두 팔로 안고 홑 이불을 수위 삼아 감싸고는 시신의 경의를 표하듯 정중하게 침대에서 안아 올렸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가엾은 테스, 내 사랑하는 아내 테스, 그토록 사랑스럽고 착하고 진실한 테스.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억제하던 애정 표현들이 버림받고 굶주린 그녀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위로가 되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거나 버둥거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가 자기를 어쩌려고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가 그녀를 안고 내려가게 놓아두었다. 내 아내 죽었어, 죽었어. 그가 말했다. 청계참에서 그는 그녀를 난간에 기대놓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를 밑으로 내던지려는 걸까? 자신의 아내에 대한 걱정은 안중에 없었다. 그는 내일 떠날 계획이고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었기에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남아 그의 팔에 안겨있자 두렵기는 그냥 호사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같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둘 다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지만 그는 그녀를 내던지지 않았고 난간을 받침대 삼아 그녀의 입술에, 낮에는 경멸했던 그 입술에 키스했다. 그러고는 다시 그녀를 추슬러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헐거워진 계단의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깨지 않고 그는 아래층으로 무사히 내려갔다. 그녀를 안았던 두 손 중 하나를 빼서 빗장을 열더니 밖으로 나갔다. 양말만 신은 그의 발끝이 문의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문 밖으로 나와서 운신할 여유가 생기자 힘이 덜 들게끔 그녀를 어깨에 짊어졌다. 그녀가 옷을 차려입은 상태가 아니라 그만큼 쉬웠다. 그렇게 농장 마당을 빠져나온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강으로 향했다. 그의 궁극적 의도가 과연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녀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고 제3자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자신의 전 존재를 그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소유물로 여겨준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다가 그가 그녀를 내치는 대신 자신의 아내 테스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자 그 과정에서 그가 그녀를 해칠 권리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와 목장의 다른 처녀 일꾼들을 안아 강을 건네주던 그 일요일 아침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친구들도 그녀만큼 그를 사랑했다. 관로 속에 하지만 그녀만큼 그를 사랑할 수는 없었고 그럴 수 있다고도 테스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를 어깨에 둘러맨 그는 다리를 건너는 대신 근처의 방앗간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드디어 강가에 조용히 멈춰 섰다. 목초지를 몇 마일이고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동안 강물은 여러 지점에서 갈라져 의미 없는 곡선을 그리며 꾸불꾸불 흘렀고 이름 없는 작은 섬들을 에둘러 다시 만나 거대한 본류와 합쳐졌다. 그가 그녀를 안아온 곳의 건너편은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에 걸맞게 수량도 많고 수심도 깊었다. 그곳에 놓인 좁은 인도교는 가을 홍수에 난간이 떨어져 나가서 나무 판자로 된 바닥만 남아있었다. 빠른 물살이 겨우 10여 센티미터 아래 흐르고 있어서 침착한 사람이라도 건너가려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청년들이 묘기라도 부리듯 균형을 잡으며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테스는 낮에 창밖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그런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한쪽 발을 판자에 올려놓더니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물에 빠뜨릴 작정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외진 곳이었고 강물이 깊고 강폭이 넓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았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그녀를 강물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작별하고 남남이 되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다. 빠른 물살이 그들의 발 아래서 흘러가며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덜 까불고 일그러뜨리고 흩뜨리면서 소용돌이 쳤다. 물거품이 점점이 떠내려가고 말뚝에 걸린 잡초가 너울거렸다. 서로 꼭 껴안은 두 사람이 지금 물속으로 떨어진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거의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것이며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그녀와 결혼했다고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함께 보낸 마지막 반 시간은 애정이 깃든 것이 되리라. 반면에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살아있다면 낮의 거부감이 되살아나 이 시간도 뜻없는 꿈으로 남으리라. 몸을 움직여 함께 물속으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감히 자신의 바람대로 하지 못했다. 테스가 자기 목숨을 끊을 용의가 있으면 이미 입증된 바다. 하지만 그의 목숨을 그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무사히 건너편에 닿았다. 그들은 수도원 구내였던 수목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를 다시 고쳐매고 몇 걸음 더 나아가 폐허가 된 수도원 교회의 성가대 자리에 이르렀다. 북쪽 벽에 수도 원장의 텅 빈 석관이 놓여 있었는데 기괴한 유머 감각을 가진 관광객들은 들어가 누워보기도 했다. 여기에 클레어는 테스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두 번째 키스를 한 다음 몹시 하고 싶던 일을 끝마친 양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땅바닥에 누웠고 기진맥진한 나머지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 초인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정신적 흥분이 잦아든 것이었다. 테스는 관에서 일어나 앉았다. 한겨울인 점을 감안하면 밤 날씨는 건조하고 포근한 편이었지만 얇은 옷차림으로 여기 오래 있는 것이 위험할 만큼은 추웠다. 에인젤을 그대로 놔둔다면 아침까지 잠을 깨지 않을 테고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목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관련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을 알면 굴욕감을 느낄 텐데 어떻게 그를 깨워서 당신이 이리저리 했다고 말하겠는가. 그래도 테스는 석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를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깨울 수 없을 것 같았다. 뭔가 조처를 취해야만 했다. 호디블이 추위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테스의 몸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모험이 지속되는 얼마간은 흥분 상태라 추운 줄도 몰랐지만 행복에 기운 시간은 지나갔다. 문득 말로 설득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최대한 단호한 어조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더 걸어요 여보. 그리고 암시를 주듯 그의 팔을 잡아 걸었다. 다행히도 그는 저항 없이 따라 나섰다. 그녀의 말에 그는 다시 목류 상태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죽은 그녀가 영혼으로 깨어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집 앞에 있는 돌다리로 데리고 왔고 다리를 건너 집 앞에 이르렀다. 테스는 맨발에 상처가 나고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클레어는 털양말을 신고 있어서인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제 어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소파 침대에 그를 눕히고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임시 변통으로 장작불을 피워 그의 젖은 몸을 말렸다. 응급조처를 하면서 나는 소리에 그가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내심 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심신의 피로가 얼마나 심한지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얼굴을 마주했을 때 테스는 에인젤이 한자리에서 내쳐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지만 목류 상태로 밖에 나갔다 온 일은 모르는구나 짐작했다. 사실 그날 아침 그는 죽음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삼손이 일어나 뛰쳐나가듯 뇌가 활동을 시작하는 처음 얼마 동안은 밤새 색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곧 주어진 현실이 그에 관한 궁금증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뭔가 정신적인 방향타가 나타나겠거니 하고 기다렸다.
전날 밤 결정한 계획이 아침 햇살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충동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성적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믿을만 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희미한 여명을 받으며 그녀와 헤어지기로 한 결심을 확인했다. 분노에 불타오르는 본능 때문이 아니라 본능을 불태운 열정은 사라진 채 그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내린 결심이었다. 해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있었다. 클레어는 더 망설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남아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꾸리는 동안 어젯밤에 기력을 소진한 에인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테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맨정신으로 부정하는 애정을 본능적으로 드러냈고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 때문에 이성이 잠든 동안 자존심이 깎이는 행동을 했음을 알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무안해할까봐 생각을 고쳐먹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추태를 부린 것을 가지고 깬 다음 비웃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엉뚱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한 것을 에인젤이 희미하게나마 기억하지만 자기가 이를 떠나지 말라고 새삼 호소하는 기회로 삼을까봐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도 했다. 클레어는 가장 가까운 읍내의 우편으로 마차 임대를 신청해 놓았고 아침 식사가 끝나자 마차는 도착해 있었다. 테스는 마차를 보고 끝이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최소한 끝이 일시적이라는 희망은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으로 그의 애정을 확인했으므로 그와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부는 짐을 마차 지붕 위에 실은 다음 그들을 태우고 떠났다. 방앗간 주인과 늙은 파출부 아주머니가 돌연한 작별에 다소 놀랐지만 클레어는 방앗간 기계가 자신의 관심을 가질 만큼 현대적이 아니라서 더 머물 필요가 없다고 둘러댔고 사실과 다른 말은 아니었다. 갑작스럽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떠나는 모양새에서 파경을 암시하거나 같이 친지들을 방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짐작할 여지는 없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며칠 전 서로에게서 그렇게 엄숙한 기쁨을 느끼며 출발했던 목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클레어가 크릭 씨와 처리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해서 테스는 인사차 크릭 부인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불행을 눈치챌 테니 말이다. 될 수 있는 한 주목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큰 길에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쪽문 옆에 마차를 세워놓고 나란히 길을 걸어 내려갔다. 버드나무 숲은 베어졌고 그 그루터기 너머로 클레어가 결혼하자고 졸라대며 테스를 따라다닌 곳이 눈에 들어왔다. 왼쪽으로는 테스가 그의 하프 소리에 매료되었던 우라니, 저 멀리 축사 뒤쪽으로는 그들이 처음 포옹했던 목초지가 보였다. 황금빛 여름 풍경은 이제 잿빛으로 바뀌었다. 색깔은 바랬고 기름진 토양은 진흙으로 변했고 강물은 차가워졌다. 앞마당 사리문 너머로 목장 주인이 그들을 보고 텔브테이스 주변에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자 낯익은 얼굴들이 크릭 부인과 함께 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메리엄과 레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테스는 그들의 은밀한 공격과 다정한 익사를 씩씩하게 견뎌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기분에 작용했다. 별거를 비밀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와 클레어는 신혼부부가 통상 그렇게 할 것처럼 처신했다. 테스는 목장 식구들이 메리엄과 레티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자세한 뒷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레티는 집으로 돌아갔고 메리엄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잘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였다. 이야기를 듣고 슬프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테스는 제일 정들었던 젖소들에게로 가서 한 마리씩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뜬날에는 테스와 클레어가 마치 영육이 하나인 듯 나란히 섰을 때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모습에서 묘하게 서툰 데가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한 사람의 팔다리인 듯 나란히 그의 팔이 그녀의 팔을 감싸안고 그녀의 치맛자락이 그의 다리를 휘감으며 농장 사람들과 마주보고 서서 우리로서 작별 인사를 했지만 남극과 북극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태도에 신혼부부의 꾸밈없는 수줍음과 다른 무언가 이상하게 뻣뻣하고 당혹스러운 사이가 좋은 듯 내세울 때 나타나는 어색함 같은 것이 나타났는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떠나자 크릭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테스의 눈이 얼마나 이상하게 빛나든지 밀랍 인형처럼 서서 꿈에서 말하는 것 같더라니까.
테스는 원래 어딘지 모르게 묘한 데가 있지만 유복한 신랑의 자랑스러운 신부답지가 않아요. 신혼부부는 다시 마차를 타고 워드베리와 스태그풋레인 방향으로 계속 말을 달려 레인 여관에 도착했고 클레어는 거기서 마차와 마부를 돌려보냈다.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두 사람이 부부임을 모르는 마부에게 테스의 집이 있는 골짜기로 마차를 몰게 했다. 중간쯤 왔을 때 너틀베리를 지나 네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클레어는 마차를 멈춰 세우고 테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자기는 여기서 작별하겠다고 말했다. 마부가 있는 데서 속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는 그녀에게 잠깐 같이 걷자고 했다. 그녀가 동의하자 마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새길로 발걸음을 떼었다. 자, 이야기를 분명히 해두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분노 같은 건 없어.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견뎌 보도록 노력할 작정이야.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면 알려줄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너에게 가도록 할게. 하지만 내가 갈 때까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어. 가혹한 선고를 듣고 테스는 죽을 것만 같았다.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엄청난 사기를 친 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여자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테스는 그에게 따지고 들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말을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당신이 찾을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래. 편지는 써도 되나요? 물론이지. 아프거나 무언가 필요하면 편지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만. 그러니 아마도 내가 먼저 편지를 쓸 것 같구나. 그런 조건에 동의해요, 에인젤. 제가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당신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는 마요. 이것이 그 문제에 관해 테스가 말한 전부였다. 그녀가 영악한 머리를 써서 외딴 새길에서 소동을 벌이고 기절해 쓰러지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면 에인젤이 아무리 까다로운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참고 견디겠다는 테스의 마음가짐이 그의 뜻대로 하기 쉽게 해주었다. 그녀가 그의 가장 좋은 변호인이었던 것이다. 자존심도 그녀의 순종에 한몫 거들었다. 이것이 더부빌 집안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바 운명에 묵묵히 따르는 무모함의 정후일지 모른다. 읍소로 그의 마음의 현을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일은 사무처리뿐이었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든 봉투를 그녀의 손에 건넸다. 그녀에게 주려고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었다. 다이아몬드 세트는 테스의 소유지만 관로 속에 그가 유언장의 문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테스의 소유지만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가 권했고 그녀는 얼른 동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는 테스와 함께 마차로 되돌아가서 그녀가 마차에 올라타도록 도왔다. 마부에게 품삯을 치르면서 그녀를 어디로 데려주라고 말했고 가방과 우산을 내린 다음 그가 가져온 짐은 그것뿐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가방과 우산을 내린 다음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마차는 기어가듯 언덕을 올라갔고 클레어는 테스가 한 번만이라도 창밖을 내다보았으면 하는 갑작스러운 기대를 품고 마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차 안에서 반쯤 죽은 듯 쓰러져 있던 그녀는 그를 생각도 하지 못했고 감히 그를 마음을 먹지도 못했다. 이렇게 그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찢어질 듯 괴로운 마음으로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자기 나름으로 개작해 읊조렸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은 잘못 돌아간다. 이것은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 지나가다에서 여주인공 피파가 부르는 노래의 한 대목을 에인젤이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원문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은 잘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은 잘못 돌아간다. 테스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그는 갈 길을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해서 37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38. 마차가 블랙무어 골짜기에 접어들어 어린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테스는 혼미한 정신을 수습했다. 맨 처음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부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큰 길의 통행세 받는 곳에 도착하자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 해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노인은 아는 분이었는데 통상 교체가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아 문지기가 바뀐 모양이었다. 최근 들어 집에서 편지를 받지 못한 터라 그녀는 문지기에게 마을 소식을 물었다. 별일 없구먼요 아가씨. 그가 대답했다. 말로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고 뭐 그 정도지요. 존 더비필드가 이번 주에 딸을 신사 농부에게 시집 보냈고요. 결혼식은 여기서 못 올리고 딴 데서 했지만서도 그 신사가 지체가 얼마나 높으신지 존의 가족들은 결혼식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존이 혈통으로는 오래된 귀족 가문 후손이란 걸 신랑이 몰랐나 봐요. 조상들의 유골이 아직도 가족 납골당에 남아있다니. 로마 시대부터 있던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요. 하지만 조은경은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른답니다. 결혼식 날에 마을 잔치를 벌여 나름 기분을 냈구먼요. 존의 마누라가 퓨어드룹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렀고요. 이 말을 듣고 테스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방과 소지품을 싣고 마차로 공공연하게 집 앞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지기에게 잠시 짐을 맡아주겠느냐고 물었다. 그가 괜찮다고 하자 마차를 돌려보내고 혼자 뒷길로 마을을 향했다. 고향집 굴뚝이 보이자 그녀는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하나 자문했다. 가족들은 자신을 엄청 호강시켜줄 돈 많은 신랑과 멀리 신혼여행을 떠났으려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정작 그녀는 의지가지 없는 세상에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낡은 집 대문 쪽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가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무산되었다. 마당의 산 울타리 바로 앞에서 아는 처녀를 만난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친해했던 두세 명 중 하나였다. 친구는 테스에게 어떻게 집에 왔느냐고 몇 마디 묻더니 그녀의 서글픈 표정을 놓쳤는지 불쑥 물었다. 그런 뒤 테스야, 네 신사 신랑은 어디 있어? 테스는 일이 생겨 남편은 같이 못 왔다고 얼버무리고 친구를 남겨둔 채 산 울타리를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좁은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그녀는 뒷문 옆에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뒷문으로 다가가자 문 앞 계단에서 헛입을 빨래를 짜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일을 마친 어머니는 테스를 보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딸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커다란 물통으로 받쳐놓은 빨래통은 옛날과 같은 자리에 있었고 헛이불을 옆으로 던져놓은 어머니가 빨래통에 손을 다시 담글 태세였다. 이게 누구여 테스 내 새끼. 네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참말로 진짜로 말이여 사과주도 보냈고. 맞아 엄마 나 결혼했어. 결혼한다고? 아니 결혼했다고. 결혼했어? 그럼 네 남편은 어디 있는겨? 얼마간 떨어져 지내게 됐어. 떨어져 지내? 결혼식은 언제 올렸는데? 네가 말한 날? 응 엄마 수요일에. 오늘이 겨우 토요일인데 그런데 가버렸단 말이야? 응 가버렸어. 그게 뭔 수작이래? 너는 어디서 남편이라고 그런 빌어먹을 놈만 걸려드나고. 엄마. 테스는 조앤 더비필드에게로 가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지. 편지에도 썼고. 그런데 말했어.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버렸어. 아이고 이 바보 이 철없는 거사. 흥분한 더비필드 댁은 테스와 자신에게 물을 튀겨가며 소리를 질렀다. 오 주여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구만 또 하게 되었네. 이 바보 이 철없는 거사. 테스는 몸부림치며 통곡하면서 지난날 지속된 긴장 상태에서 드디어 놓여놨다. 나도 알아 안다고. 흐느낌으로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엄마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 지난 일을 그 사람에게 숨기는 건 너무 나쁜 짓 같았어. 만약에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게요. 그 사람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려? 그랬다면 애시당초 결혼을 말았어야지. 맞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눈 감아줄 수 없다고 마음먹으면 법적으로 날 버릴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얼마나 애태웠는지, 그 사람을 더없이 좋아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지 말자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엄마는 절반도 몰라. 테스는 몸을 부들부들 떨다 더는 말을 못하고 무너지던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래 엎지려도 물인데 어쩌겠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멀쩡한데 어째서 내가 낳은 자식들만 하나같이 쑥맥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겨.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게 가서
그때 가서 어쩌겠어? 이렇게 말한 더비필드 댁은 그런 자식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나 모르겠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 롤리브나 피오드롭 술집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 이야기를 떠벌리는데 너로 인해 가문이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흰소리를 하는데 가엾은 양반 네가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았으니 어이구 하나님 앞서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론을 내라는 듯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더비필드 댁은 나쁜 소식을 자신이 전할 테니 테스 보고 잠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어머니는 이번의 불운을 테스가 처음 불상사를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축제일에 비가 온다거나 감자 농사를 망친 정도로 본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요 교훈을 삼기보다는 참고 견뎌야 할 우연한 외적 충격 정도로 받아들였다. 2층으로 몸을 피한 테스는 침대 배치를 새로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옛날에 쓰던 침대를 고쳐서 어린 동생 둘이 쓰고 있었다. 이제 여기도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천장을 대지하는 아래층 방에서 나는 소리는 위층에 다 들렸다. 아버지가 암탉 한 마리를 들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알렉이 사준 말을 팔아먹은 터라 그는 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행상일을 한답시고 다녔다. 오늘 아침에 암탉을 갖고 나간 것도 종종 그렇게 하듯 일을 하고 있음을 전시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암탉은 다리를 줄로 묶인 채 1시간 이상을 롤리브 술집의 술상 아래서 보냈다. 우리가 뭔 이야기를 했나면 말이여. 이렇게 서두를 땐 더비필드는 그의 딸이 신부 집안으로 시집간 이야기를 하다가 술집에서 벌어진 토론의 내용을 아내에게 늘어놓았다. 우리 조상들처럼 신부도 옛날에는 경을 붙였다는구만. 지금은 엄격하게 말해서 서기라는 칭호가 맞지? 결혼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테스의 부탁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는 딸의 함구령을 곧 해제하기를 바랐다. 딸네 부부가 변형이 되기 전 테스의 원래 성인 더부비를 썼으면 남편의 성보다 나으니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딸에게서 편지가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더브필드 댁은 편지는 오지 않았고 유감스럽게도 테스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테스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마침내 다 듣고 난 더비필드는 한 장 걸쳐서 기분이 좋았음에도 평소에 그답지 않게 치욕에 기분이 우울해졌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의 예민한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말 이제 겨우 이렇게 끝장이 났구먼. 조은경이 말했다. 이 몸은 킹스비어 성당 지하에 잘르드 댁의 맥주 창고보다 더 큰 가족 묘지를 갖고 있어.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떼그리로 누워있다고. 역사책에 나오는 그 지방 최고의 순혈 귀족들이제. 그런데 이제 롤리브나 피오드롭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곁눈질로 실실 비웃으며 말하겠지. 대단한 혼사라더니 노르망디 왕시대 조상들의 원래 지위를 되찾는 거라든지 이게 그거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여 마누라? 자기고 뭐고 이 세상과 하직하고 말겠어. 너는 못 참겠어. 한데 결혼을 했다면 그 작자한테 먹여 살리라고 할 수 있잖여. 그래요. 그런데 테스가 그러고 싶지 않다네요. 결혼하기나 한겨? 행여 먼저번처럼. 가엾은 테스는 여기까지 듣다 귀를 막아버렸다. 자신의 말을 여기서 부모가 있는 지붕 아래서조차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자 집에 오만정이 떨어졌다. 운명의 기습은 예측 불허였다. 아버지가 자기 말을 믿지 못한다면 이웃이나 친지들은 더하지 않겠는가.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그래서 며칠만 있기로 작정했는데 기한이 다 될 점 클레어한테서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잉글랜드 북부 지방에 있는 농장에 가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아내라는 진짜 신분의 명예를 갈망하는 그녀는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음을 감추기 위해 이 편지를 핑계 삼아 작별을 고했다. 남편과 합치려고 떠난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더 나아가 남편이 자기를 반대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클레어가 준 50파운드의 절반을 뚝 떼어 어머니에게 주었다. 에인즐 클레어 같은 사람의 아내라면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는 듯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의 마음고생을 시키고 낯이 깎이게 만든 데 대한 약소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난 다음 그녀는 집을 떠났다. 그 후 얼마 동안 더비필드 가족은
테스가 내놓은 돈 덕분에 활기가 넘쳤다. 어머니는 딸 부부가 떨어져 살 수 없을 만큼 열렬히 사랑해서 불화가 저절로 해소되었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39. 결혼하고 3주가 지나서야 클레어는 눈에 익은 아버지의 사제관이 보이는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저녁 하늘 위로 솟아오른 교회의 첨탑이 내리막길에 선 그에게 왜 돌아왔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땅거미가 진 마을에서는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유령처럼 고향을 찾아온 그는 자신의 발소리마저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그림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인생을 사색을 통해 이해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럴까? 아직 아닐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는 인간성을 이탈리아 미술의 관조적 감미로움보다는 비에르츠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속의 사람을 노려보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나 반 베이르스의 습작에서 이 앞에 나오는 비에르츠와 반 베이르스는 19세기에 활동한 벨기에의 화가라고 하네요. 반 베이르스의 습작에서 볼 수 있는 고약스러운 눈길에서 찾게 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의 행적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었다. 그는 고금의 위대한 현인들이 충고한 대로 별일 아니라는 듯 감정을 배제한 채 농사계획을 추진하려고 애쓰다가 그 위대한 현인들 중 자신의 가르침이 실행 가능한지 검증할 만큼 광범위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로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이교도 윤리학자는 말했다. 이 이교도 윤리학자는 누구냐면은 스토아 철학자였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말한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자렛 사람은 설교했다. 이건 예수를 말하는 건가 봐요. 클레어는 이 말에 중심으로 동의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근심에 쌓여 있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었다. 그의 기분은 이제 완강한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제3자의 시큰둥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테스가 더브빌 가문의 후손이라는 우연한 사실이 이런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더 씁쓸한 마음이었다. 테스가 자신이 마음 뿌듯하게 생각했듯 하층계급의 새로운 부족이 아니라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았을 때 왜 자신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변절의 결과였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다 그는 지쳤고 불안했다. 그녀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무엇을 먹는지 모르고 식사를 했고 맛도 모른 채 술을 마셨다. 시간이 흘러 지난날 했던 수많은 행동들의 동기 하나하나를 돌이켜보자. 그의 계획, 말, 행동 모두가 테스를 소중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그는 어느 작은 읍내의 외곽에서 농업 이민의 꿈을 펼치기에 대단한 이점이 있는 곳으로 브라질 제국을 선전하는 울긋불긋한 벽보를 보았다. 토지를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브라질이 어쩐지 그의 흥미를 끌었다. 테스도 나중에 데리고 갈 수 있으리라. 테스와 함께 사는 것을 가로막는 인섭들이 환경과 생각과 습성이 전혀 다른 고장에서라면 크게 작용하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그는 브라질로 가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그곳으로 떠나는 일자가 임박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이런 계획을 알리기 위해 에민스트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테스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거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적당히 둘러댈 참이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초승달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내를 안고 강을 건너 수도사들의 무덤을 향해 가는 그날 어느 날 깊은 밤의 검은달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던 말이다. 다만 지금의 얼굴이 그때보다 더 수척했다. 클레어는 집에 간다고 부모님에게 기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도착은 물총새가 조용한 물 웅덩이에 뛰어들어 파물을 일으키듯 사제관의 분위기를 부산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응접실에 있었지만 형들은 집에 없었다. 그런데 에이절, 너의 처는 어디 있냐? 어머니가 소리쳤다. 얼마나 놀랐는지. 친정에 갔어요. 당분간요. 브라질로 가기로 결정해서 집에 서둘러 왔어요. 브라질이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구교 신자들이잖아. 그래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아들이 구교를 믿는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놀랍고 마음 아팠지만
근래의 신부 부부가 당연히 궁금해하는 아들의 결혼으로 화제가 옮겨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렸다는 짧은 편지를 3주 전에 받았단다. 근래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아버지가 대모의 선물을 너희 아내에게 보낸 거란다.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 같다. 너가 신부의 집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목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으니 말이야. 너도 의색했을 테고 우리도 흔쾌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너희 형은 펄펄 뛰더라. 이제 지나간 일이니 되짚을 건 없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 대신 너가 하기로 한 일에 그 아이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까. 하지만 에인절, 우리가 그 아이를 먼저 만나봤더라면 하는 마음은 있단다.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더라.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도 뭘 좋아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넌 배달이 지연되었나 보다 했겠지만 나나 너희 아버지나 결혼 때문에 너한테 감정이 상했거나 그렇지는 않단다. 하지만 너희 아내를 우리 눈으로 본 다음 그 아이를 좋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네. 느낌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는 집에 다녀오는 동안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가 말했다. 제 아내가 어머니의 감탄을 자아낼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을 작정이에요. 게다가 브라질에 갈 생각은 최근에 했거든요. 그곳에 간다면 초행길에는 아내를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지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친정에 머무르기로 했답니다. 그럼 너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거냐? 유감스럽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미 말한 대로 당분간 그녀를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부모님이 편견을 갖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고려사항들도 있다. 당장 떠난다면 1년 안에 귀국해야 할 테니 그녀와 함께 두 번째로 출국할 때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키겠다 하고 말이다. 서둘러 차린 상 앞에서 클레어는 자신의 계획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그래도 신부를 보지 못한 어머니의 섭섭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난번에 클레어가 테스를 열렬하게 칭찬한 것이 모성의 공감대를 자극해서 급기야 나자렛에서 신통한 것이 나온 것처럼, 이건 이제 예수에 대한 언급이랍니다. 신통한 것이 나온 것처럼 텔브테이스 농장에서도 호감이 가는 여성이 나올 수 있다고 믿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생김새를 말해주려면 에인절 아주 예쁘겠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려고 열을 올려 말했다. 말할 나위 없이 순결하고 정숙하죠. 물론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듯 그려볼 수 있겠다. 지난번에 너가 인물이 좋다고 했잖아. 통통한 몸매에 큐피트의 활같이 불띠붉은 입술, 까만 속눈썹과 눈썹, 배에서 쓰는 굵은 밧줄처럼 삼단 같은 머리, 눈이 크고 보라색, 푸른색, 검은색이 뒤섞였다고 했던가? 맞아요, 어머니. 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외딴 곳에 살았으니 널 만나기 전에는 젊은 남자라고 거의 만난 적이 거의 없겠구나. 거의 없죠. 너가 그 아이의 첫사랑이냐? 물론이죠. 장밋빛 입술의 순박하고 건강한 시골 처녀들보다 더 나쁜 아내도 있는 법이다. 물론 내가 원했던 건 그래 내 아들이 농부가 된다고 하니 들일에 익숙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드는구나.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꼬치꼬치 해묻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기도 시간 전에 늘 하듯 성경 구절을 봉독할 때 신부는 아내에게 말했다. 에인절이 왔으니 우리가 읽던 순서를 무시하고 잠언 31장을 읽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르무엘 왕이 한 말씀이지요.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성경의 장과 절을 인용할 줄 알았다. 얘야, 아버지는 잠언에서 어진 아내를 찬양하는 장을 읽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하나님께서 만사에 그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클레어는 목이 메었다. 구석에서 간이 성서대를 꺼내 벽난로 앞 한가운데로 옮겨놓았다. 늙은 하인 두 사람이 들어오자 에인절의 아버지는 앞서 말한 장의 10절부터 읽기 시작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소 한다.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읽으신 성경 구절 중 어떤 부분들은 너가 선택한 여자에게 꼭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 완벽한 여자는 일하는 여자란다. 게으름뱅이나 귀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손과 머리와 마음을 쓰는 여자야.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한다. 그래, 그 아이를 만나봤으면 좋았을걸. 세련된 예의 범죄를 익히지 못했더라도 난 순결하고 정숙한 것으로 충분한데. 근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눈에는 녹은 납 같은 눈물방울이 고였다. 그는 그토록 사랑하는 진실하고 소박한 분들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황급히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도 육체도 악마도 없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저 밖에 존재하는 막이나 무엇으로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머니가 따라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근래는 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마주했다. 에인절, 그녀가 물었다. 그렇게 서둘러 떠난다니 무엇가 잘못되었니? 너가 완전히 평심이 아닌 건 확실해. 네, 완전히 평심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가 대답했다. 그 아이 때문이야? 얘야, 그래서이구나. 그 아이 때문인 게 확실하다. 3주밖에 안 됐는데 싸운 거냐? 정확히 말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에인절, 그 아이 내력을 알아봐도 별게 나오는지는 않겠지? 어머니다운 육감으로 클레어 부인은 아들의 평정을 어지럽힌 고통스러운 문제의 전곡을 찔렀다. 안 사람은 눈처럼 순결해요. 그가 대답했다. 이런 거짓말로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걱정할 것 없다. 순박한 시골 처녀보다 더 순결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법이다. 처음엔 투박한 태도가 너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거슬리겠지만 너하고 같이 살면서 배우다 보면 차츰 나아질 게 확실하다. 어머니가 사실을 모르고 베푸는 관용이 지독한 냉소로 다가오면서 근래는 결혼으로 자신의 장래를 완전히 망쳐버렸음을 깨달았다. 테스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장래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 클레어였지만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최소한 흉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촛불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소리 없는 불꽃은 분별 있는 사람을 비추지 얼간이나 실패자의 얼굴은 비추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음의 동료가 가라앉자 매 순간 부모님을 속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가엾은 아내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방에 있기라도 한 듯 소리내어 화를 낼 뻔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애초롭게 호소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울렸고 벨벳 같은 그녀의 입술이 이마를 스쳤으며 공기 중에서 그녀의 따스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에인절 클레어가 인식하는 그림자보다 더 깊은 그 자신의 한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지난 사반세기의 견본 사례인 이 진보적이고 선량한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어린 시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나면 관습과 인습의 노예에 불과했다. 테스의 도덕적 가치는 행동이 아니라 성향으로 가늠해야 하고 따라서 악을 혐오하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젊은 아내도 본질적으로 르무엘 왕의 친송을 받을 만한 여자임을 그에게 가르쳐준 예언자는 없었다. 그렇다고 스스로 이를 깨칠 만한 예지도 없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 가까이 있는 인물은 결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멀리 있는 희미한 형상은 거리로 인해 오점까지 예술적 장점으로 칭송받는다. 테스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골몰아 나머지 그는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을 간과했고 부족한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잊었다.